시청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뭐 좀 재미를 보시는지요? 주식 투자라는 게 참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는데 누구나 다 그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죠. 깨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래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실패의 원인은 결국 그 어떤 접근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뭐 수십 번씩 팔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오실 분은 바로 오랫동안 좋은 종목을 골라서 오랫동안 주식을 이렇게 잠궈둠으로써 수익을 내는데 우리나라의 선도자 같은 그런 분입니다. VIP 투자 자문의 김민국 대표를 오늘 프로그램에 여러분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oie à nous tout simplement à toutes les beautés du monde.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문에 듣던 우리 가치 투자의 개척자 이렇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만나뵈니까는 무슨 고등학생처럼 이렇게 골이 불그스름하시고 미소년 같으세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젊으신 분이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좀 투자 자문사를 끌고 간다는 게 뭐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김 대표를 업계에서는 뭐 가치 투자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 혹은 개척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좀 어떤 쑥스러우세요? 어떠세요? 그런 말 들을 때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쑥스럽죠. 저희가 원래 주식 투자 시작할 때도 이제 가치 투자라는 용어가 상당히 익숙하지 않는 용어였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가치 투자에 이렇게 귀의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지시면서 저희를 좀 그렇게 평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이시죠? 30대 중반입니다. 중반이십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무슨 소년 같은 얼굴을 좀 갖고 계시니까 알고 좋습니다. 자, 우리 아무래도 오늘 프로그램은 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여러 가지 투자의 어떤 그 방법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가치 투자라는 게 일단 뭔지를 그래도 이제 정의를 좀 한번 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치 투자라는 게. 그리고 왜 가치 투자인가를 한번 대표님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올라갈 주식을 고르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좀 모멘텀 투자에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모멘텀 투자라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을 사서 그냥 빨리 사서 팔고 나오고 단계 수익을 좀 많이 올리는 거. 그런 것들 보통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푼다 그런 예, 것도 맞습니다. 나오고 예.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과 좋은 가격까지 기다리는 것, 내지는 좋은 가격에 사는 것과의 교집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올라갈 주식, 내지는 좋은 회사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좋은 기업을 할인된 가격에 사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제 가치에 도달하면서 수익이 그 단계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좀 가치 투자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전매권 투자, 부동산이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전매를 투자해서 전매권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단기에 먹고 빠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경매 투자라고 합니다. 보통 감정가가 10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뭐 9억이나 10억 내지는 11억에 살 수도 있겠지만은 6억이나 7억 이렇게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결국은 그 가치의 감정가 수준을 수렴을 하면서 잠재적인 수익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의 방법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위 아까 이제 우리가 모멘텀 투자라는 소문에 뭐 사전 뉴스에 판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런 조그마한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죠? 예, 맞습니다. 가치가 제대로 저평가된 것이 제대로 평가될 때까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겠죠. 참 기다린다라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해보면 참 그 내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스러워요, 기다리는 게, 그죠? 가치 투자를 해서 한번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진짜로 내 주식을 쌀 때 샀는데 실제로 제 가치에 도달하면서 수익을 내보셨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보통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공감하시고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지만 이게 매일 강박적으로 팔고 사고 하면은 예. 이게 현금이 있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왜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그렇게 김 대표 강조하세요? 아까 뭐 조금 얘기가 물론 나왔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들도 이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거나 상담하실 때 보면은 본인은 이제 가치 투자를 했다, 내지는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여쭤봅니다. 원래 그 주식을 장기 투자식을 목적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 샀는데 결과적인 장기 투자가 됐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된 거고 그럼 그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 그대로 뉴스에 알아보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분석을 시작하시는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면 그게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도 나오고 그리고 그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설득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을 산 다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분들은. 그러면 이제 불안에 떠시고 사실은 목표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산 금액이 매수 원가가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투기되고 단기적으로 계속 매매를 반복하게 되고 현금이 남아있는 것을 못 참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게 그냥 단지 그냥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실적 분석을 해야 되는 예. 거고요. 자, 지금 김 대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아무튼 가치 투자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기업의 일종의 내재 가치 같은 거, 그죠? 예. 어떻게 기업을 판단하고 어떤 요소들로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 투자의 종목으로 가려낼까요? 기업을 이제 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들은 또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크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가치, 두 번째는 자산 가치, 세 번째는 무형 가치입니다. 자, 수익 가치, 자산 가치, 무형 가치. 오케이. 예. 수익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해서 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퍼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냥 보통 기업이 얼마나 싼가를 가리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퍼가 5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해갖고 5배의 가격에 거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따지면 5년 만에 그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행 금리에 비해서 퍼가 5 정도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그 잠재 수익률이 높은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가치는 PB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장부 가치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PBR이 0.5다라고 하면은 장부 가치는 10억인데 실제로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무형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브랜드라든지 내지는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진입 장벽들 그리고 경영진의 어떤 경영 능력 이런 부분들인데 이 무형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 수익 가치하고 자산 가치가 앞으로 이렇게 높은 속도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분석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이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세 팩터들만 갖고 보는 건 또 아니겠죠. 네, 그 외에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짚어주셨죠. 지금 가치 투자의 우리가 창시자 벤자민 글레임인가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워런 버핏이고요. 예. 그 사람들의 투자 결국 가치 투자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업계 경험이 업계에서 자산운용 업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학생 때부터 이렇게 투자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벤자민 그레임이나 워렌 버핏의 그 어떤 저서라든지 내지는 그분들이 썼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사실 저희는 이제 교과서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저희 이제 회사의 어떤 모토 내지는 저희의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벤자민 그레임은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입니다. 실제로 이제 스승인데 이분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의 어떤 투자의 특성은 싼 주식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치 투자를 구성한 두 가지 요소가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인데 이분은 좋은 가격에 초점을 맞추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회사가 현금을 1,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은 정말로 이것은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이런 저평가된 회사인데 대신에 이분은 기업의 질적인 요소에 초점을 안 맞추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되게 분산해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원래 가치에 좀 도달하면은 다 팔아버리시는 이런 스타일이신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법에서 좀 좋은 기업적인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법보다는 워렌 버핏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라든지 질레트라든지 내지는 그 유명한 보험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딱 오면 팔아버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물가 상승 이상 계속 상승한 기업들을 20년이고 30년을 보유해가지고 현재 세계 1등, 2등 가시는 이제 부를 일구신 거죠. 실제로 김 대표가 그런 가치 투자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 사례를 좀 한번 예. 그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회사 중에 뭐 저희가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업인데 동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동서라는 기업은 이제 커피 만드는 회사. 예, 맞습니다.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그런 모회사입니다. 모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람들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관심도 없었던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2001년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동서식품이라는 그 자회사에다가 포장재를 납품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자기 포장재를 납품하니까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동서가 커피 만드는 동서식품의 네, 모회사입니다. 모회사로서 예. 이렇게 그 종이 예, 맞습니다. 그 종이 포장재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장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동서식품은 우리나라 커피 믹스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의 크라프트사하고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이 우량한 동서식품이라는 회사를 간접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동서라는 회사를 사는 회사 그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모델이 B2C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직접 그 제품을 판매하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동서 같은 회사는 저희가 더 주목했던 것은 시장 점유율 80%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가격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랬던 거고 그리고 배당도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항상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이. 그리고 수익도 10년 동안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지 않는 거죠. 하고 굴뚝산업 내지는 음식료 회사 내지는 패키지 만드는 회사 뭐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일반 소비재는 그 시장에서 특히 IT나 뭐 예를 들어 소위 아, 뛰는 맞습니다. 사람만큼 그렇게 주목을 사실은 못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이 3배가 늘어나고 배당금도 10년 동안 3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 회사의 독점력을 회사에서 언젠가 알아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예금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배당 수익률이 높고 이런 투자였는데 이제 그 한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났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특정 회사입니다만 어쨌든 예. 좋은 사례가 될 거고요. 또 뭐 반대로 다 또 성공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은 회사도 있었겠죠. 실패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정말 아쉬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평양이라는 회사를 투자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아까 퍼라든지 이런 지표만 갖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안 나오고 PER도 그렇게 낮지 않은 기업이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딱 10배가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쉬웠던 실패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단기적인 수익률만 보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태평양이라는 회사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가 그때 변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예전에 가격의 어떤 숫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주가가 저희도 이제 실수를 했던 부분이 저희가 샀던 단가 그리고 수익률만 생각했던 거지 이 회사가 얼마만큼 좋아졌고 구조조정 이미 끝나 있고 네. 브랜드는 이렇게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변해 있고 글로벌화도 계획대로 회사에서 얘기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지만은 중간에 팔로우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잠재적인 수익을 놓쳐버렸던 좀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러게요. 케이스였습니다. 이를테면 정말 그
보다 더 잠재적 가치에 대한 가치 부여에서 조금 그 더 롱텀으로 보지를 못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가령 무슨 그 가치 투자도 손절 시기 같은 게 그런 뭐 어떤 우리가 단타적에 보면은 뭐 손절 보통 그래프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손절 시기 같은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가치 투자에서는 원칙적으로 손절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절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매도를 하는 원칙은 그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느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원래 투자 아이디어가 얼마나 훼손이 됐는가. 예를 들면 동서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내 생각과는 틀리게 커피 시장 점유율이 커피 믹스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였는데 시장 점유율이 30-40%더 떨어졌다든지 내지는 PER이 이건 상당히 낮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익이 훼손되면서 PER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장이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주식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저희 경험상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처럼 이렇게 떨어지면은 가격에 상관없이 그 날짜로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것들을 기회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면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매가인데 할인율이 훨씬 더 커지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그때 저희는 좀 더 용기를 내가지고 네. 그런 주식을 사들이는 찬스가 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투자 아이디어 틀려지지 않았더라면. 손절매 개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기가 차이가 크네요. 예. 그렇죠? 단기로 적용 철저히 우리가 가격 그래프 보고 예. 그걸로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손절 타임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치 투자의 경우는 그런 가격과는 무관하게 그죠? 오히려 가격을 저희가 이용하죠. 그러네요. 그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 그 마켓 쉐어 같은 거,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여러 기술적 그 지표들에서 변화하는데 가치의 변화죠. 예. 그죠?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그런 지표의 변화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네. 가격의 변화는 오히려 좀 네.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가치 투자를 할 적에 여러 가지 가치 투자도 위험 요인이 없다고 볼 수 없죠. 뭐 단타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그런 위험 요인들, 투자자들이 특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 이제 실패 사례에서는 좀 아쉬웠던 케이스를 얘기했는데요. 저희도 항상 그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지 뭐 내지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쓰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숫자를 이렇게 돌려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을 숫자상으로 찾다 보면은 이렇게 건설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업황이 조금만 악화되더라도 단기에 적자로 반전돼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PBR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게 팔 수 없는 부동산이나 내지는 그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이 나버리면 사실은 의미 없는 자산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은 싼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좀 이렇게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반대로 그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얼마만큼 좋은 기업인지, 그리고 그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투자 아이디어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계속 숫자적인 거 말고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투자 자문사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자문사가 일반 그 자산운용사, 또 증권사 하고 어떻게 달라요? 헤지펀드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좀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 말부터 해서 랩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랩 상품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더 유행이 되고 이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 자문사가 자산운용사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랩 어카운트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자문형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는 일임업과 자문업을 합니다. 자문업은 말 그대로 랩 어카운트라든지 내지는 펀드 이런 데다가 포트폴리오의 어떤 운용 관련된 종목 선정이나 내지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주는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그 사업 모델은 투자 일임이라고 해가지고 고객의 계좌 하나하나를 하나의 펀드처럼 운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은 돈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주식 계좌처를 통째로 맡기는 겁니다. 펀드 같은 자산운용사하고 다른 부분은 자산운용사들은 그 돈을 한 군데 모아서 펀드로 운영하는데, 이 투자자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입 금액이 제한이 있거나 좀 더 금액이 높은 것도 이 하나하나 계좌를 독립된 펀드처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가입 금액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일임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계좌채로 운영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투자자문사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문사는 이렇게 회사 설립할 적에도 자본금도 뭐 그런 뭐죠? 그 일임에 따라서 자본금 규모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일임업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서 대신 운영해주는 서비스를 하려면 15억 정도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랩 어카운트처럼 자문만 하려고 하면은 5억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이선스를 같이 하려면은 20억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지 이 투자 자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루는 상품은 어떤 것도 있어요? 상품은 아까 말했던 일임이라든지 뭐 자문 상품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다른 데와 다른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ELS를 가치형 ELS로 합니다. 좀 최근에 이제 ELS가 이제 주식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좀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ELS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보통 2008년도에 많이 계십니다. ELS는 정말로 주식시장이 붕괴만 되지 않으면 뭐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건 진짜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로 원금의 상당 부분을 손실을 입으셨던 이런 것들이 2008년에 발생했었는데요. ELS 가장 큰 장점은 주식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원금 상환이 보장되는 이런 상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래 취지에 맞춰보면 그 2008년도에 상환이 되지 않았던 상당수의 그 어떤 그 기초가 됐던 종목들은 중공업이라든지 내지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이익의 변동성이 컸던 이런 종목들은 주가의 변동도 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런 종목들인데 저희는 오히려 인기가 없지만 주가가 하방 경직이 강하고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좀 상한 방향성을 높이는 그러면서 ELS가 가치주로서 매력도를 갖는 이런 방법의 어떤 투자를 저희는 이제 일임형 상품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들이 채권도 다루시죠? 채권을 하는 투자자문사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투자자문사들은 대부분 주식 쪽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김 대표 회사가 이름이 VIP 투자자문사죠? 예,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창업을 했었고요. 2003년도에 창업해서 올해로 이제 횟수로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8년째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맡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3,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다른 투자자문사들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저희 출신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투자자문사의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산운용업계나 증권사에 계셨던 이런 분들이 독립하셔서 창업을 하신 경우인데 저희는 학생 때 창업을 했고, 예, 학생 때 졸업반 때 창업을 했었습니다. 졸업반 때 창업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를 알리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창업을 했던 과정은 보통 이렇게 그 요리사들이나 내지는 그 아마추어들이 보통 블로그에다 자기의 요리 비법, 레시피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팬들도 많이 생기고, 그 레시피대로 해보니까 영양가도 좋은 것 같고, 되게 맛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팬들도 생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레시피만 올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식당을 차리면은 우리가 가서 그냥 사먹겠다. 라고 하신 요구들이 많아졌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도 많이 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안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늘어나면서 2003년도에 저희한테 좀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해 보다 보니까 그게 투자 자문사였었던 거고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투자 자문사들은 국민연금이나 내지는 보통 연기금들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의 자금들이 그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부분의 자금들이 리테일 고객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나 내지는 재단이나 뭐 심지어는 교회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좀 더 안정적인 그 수익률을 원하는 그리고 가치 투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개별적으로 와서 맡기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고객의 구성의 이런 부분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투자자문사가 120개 정도 되는데요. 1인 고객 숫자가
저희가 투자자문사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까 그 말씀하신 일임용 투자,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숫자가 제일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대표가 서울대 경제과를 나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되게 서울대 경제과 나오면 무슨 교수로 가는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전업 그 학교 때부터 아까 예, 맞습니다. 증권 하셨다 그랬죠? 예. 어떻게 그렇게 증권에 관심 갖게 됐어요? 물론 뭐 경제과 학생이니까는 뭐 당연히 관심 가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발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담그게 된 계기는 뭐였었어요? 제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저희 IMF가 97년도에 이제 터졌는데 저희 교수님이 IMF 관련된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실 때 이렇게 IMF 대학생이 예. 그러셨구나. 예. IMF 때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럴 때가 바로 엄청나게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때다라는 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가진 사람들의 부가 또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로 이전이 되는 과정이고 이런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피를 받으셨고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과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벌어놨던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었죠. 서울대 경제과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과외에서 번 돈을 그때 주식에 투자를 IMF를 계기로 예,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계기로 그 뛰어들게 동기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에 뛰어들었었는데 증권사에 가서 그냥 종목을 추천받아가지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샀었습니다. 근데 부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럴 때 샀으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이 오르면 제가 산 종목도 같이 오르고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이게 무슨 이렇게 시지푸스에 돌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무슨 무의미한 짓인가 라는 이제 회의감을 갖고 있던 차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라고 드디어 워렌 버핏이 예, 맞습니다. 아니, 이 방법을 해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하면은 나도 좋은 수익을 올리고 보람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가장 큰 그 주식에 대한 다른 접근은 그냥 저도 이제 뉴스에 처음에 샀던 건데 그분은 봤을 때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복권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일부분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상당히 좀 쇼킹한 개념이었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다시 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놓고 가야지 좀 그 방법론에도 맞고 수익도 많이 날 것인가. 그러니까 군대 2년 동안 좀 묻어놓고 가자. 그래서 묻어놓고 갈 만한 종목을 골랐는데 그때 그 김정태 행장이 동원증권에서 주택은행으로 이동했던 주택은행장 주택은행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워낙에 동원증권에서 좀 그 신화적인 존재였었던데 여기서 이제 주택은행 옮긴다고 했고 주택은행이 대부분의 담보가 개별 주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보 가치가 일반 그 당시에 그 상업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여신을 빌려줬던 은행들에 비해서 상당히 여신이 좀 튼튼했던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EO도 보고 자산의 안정성도 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부의 이동이나 이런 걸 볼 때 은행이 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제 주택은행을 사는 군대를 갔었죠.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만약에 밖에 나와서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팔았을 겁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했는데 비자발적인 네,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왔었습니다. 거의 투자 원금이 3배 이상 불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그때 했던 것들이 크게 자기 그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저 스스로도 아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맛이구나 장기 투자의 맛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야, 그 비자발적 군대로 인한 비자발적 투자가 본인에 대한 확신. 그렇죠. 가치 이게 투자에 대한 치열한 어떤 이게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됐고. 맞습니다. 확신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대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럼 예. 뭐 투자자문사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 회사는 어떻게 천입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벌써 이제 10년째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인 그 최중철 대표를 만나게 됐었습니다. 지금 같이 공동대표를 예, 같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학교도 그럼 예, 학교도 이제 최중철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고요. 경영경제? 예, 경제학부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 번개를 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 분석을 해서
당시 뭐 한섬이라든지 신도리코라든지 당시에 이제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상당히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이런 회사에 관련된 리포트를 써서 올렸는데 그 최준철 대표가 그 리포트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하고 참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연락을 했는데 마침 만나보니까 나이도 같고 학교도 우연히도 그게 같아가지고 몇 학년 때였어요? 그게 이제 복학해서 대학교 이제 문제 갔다 온 3학년 됐습니다. 노땅들이 예, 공부 안 하고 그거 예예예. 예, 최은철 대표도 이제 거의 96년도부터 해서 투자를 시작했었던 거고 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당시에 이제 서울대 투자연구회라고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서 저는 먼저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셨구나. 예, 좀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투자자문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됐던 VIP 펀드라고 해서 일종의 지금 보면 이제 동아리에서 하는 공개 포트폴리오 보죠. 월 단위로 수익률과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리포트, 그리고 어떤 종목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공개함으로써 또 공신력을 획득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한국적 기업의 케이스를 든 이런 가치 투자의 어떤 첫 저작물을 저희가 씀으로써 직접 쓰셨어요? 예, 그게 사실 이제 동아리 원들도 교육할 겸 해서 최준철 대표하고 공전을 했었습니다. 공전해서 썼는데 그게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좀 스테디셀러 되고 반향이 커가지고 그 어떤 VIP 펀드 공개 포트를 운영했던 거랑 그리고 그 책을 썼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좀 자기 자금을 맡아서 가치 투자 방법대로 해서 당신들의 가치 투자도 증명해 주시고 우리 자금도 맡아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그 얘기가 대학생 있어서 때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공부는 어디 했습니까? 그럼? 공부가 이제 저희가 경제학과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부는 조금 덜 했죠. 참 놀랍네. 저는 대학 때 그냥 노느냐고 바빠가지고 예. 무슨 뭐 그런 근데 이 참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그런 동아리 활동하고 또 책을 쓰면서도 그게 전공하고 무관치 않다라는 것이 예. 그게 또 상당히 좋네요. 어쨌든 예, 뭐 맞습니다. 다른 학과 같으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공부 예. 병행하려면은 얘기는 재밌게 들었는데 투자 자문업계 조금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예. 업계 현황이 어때요? 업계 현황이 저희가 창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2003년도에 창업했을 때 그때 투자자문사가 새로 이렇게 들어온 데가 2군데 내지는 3군데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문사 전체 합치려도 40개 정도밖에 30개에서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시점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투자자문사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투자자문사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사 투자자문 뭐 누구누구 소장님, 회장님 해갖고 나오는 온갖 조금 좀 마이너한 그런 그러게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2009년도를 계기로 해갖고 랩 어카운트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투자자문사 이런 일을 하는 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문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은 120개 넘는 투자자문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문 업계가 아까 뭐 헤지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은데 헤지펀드의 초기 단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문사들이 하는 것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들은 레버리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생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서도 좀 초창기적인 모델이 주식 쪽의 어떤 매매를 통한 수익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그러면서도 헤지펀드하고 비슷하게 닮아있는 부분은 개개인의 어떤 운용 특성에 맞춰서 그냥 인덱스 펀드라든지 내지는 대형 펀드와 다르게 어떤 포트폴리오 운용해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결국은 여기 투자자문사에 하신 분들이 나중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진화를 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투자 툴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금융업계의 어떤 선진화 정도를 어떻게 봐야 돼요?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한 헤지펀드 문제, 사모펀드들을 조금만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처음에는 뭐 운용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좀 더 이렇게 진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형 펀드, 그냥 인덱스 펀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펀드에는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금을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좀 낮추는 뱅가드처럼 인덱스 투자는 수수료 차라리 낮은 데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장기 레코드가 좋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아까 이제 오너 셰프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지금 식당의 주인이면서 그 색깔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데들로 좀 다양한 어떤 투자 색깔들이 보장되는 이런 데들이 좀 더 선진화된 이런 어떤 자산 운용 업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모펀드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사모펀드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차입을 쓸 수 있는 뭐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일반화되고 법적으로 도입이 되면 결국은 투자자문사들이 그렇게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일단 선진형 모델로 진화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 우리 시장 얘기 한번 좀 해보죠.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김 대표 보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시장입니까? 저희가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코멘트를 안 하긴 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좀 전망은 보면- 잘 안 하시죠? 예, 전망은 안 하는데 같이 투자하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전망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시가총액 가중 평균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부동산 가격이 뭐 어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남의 집값이 올라야지 영향력이 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가져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 수출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수출주들이다 보니까 세계 경기 변화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좀 더 이렇게 아랫목이 뜨뜻해질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기침할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고 이래서 주가 변동폭이 큰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탄력성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맞습니다. 많이 커지죠. 수출 주도형 산업들이 많고 네.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에 큰 영향을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시장을 해석할 때 그런 요인들도 예.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당연히 그런 요인이 되겠죠. 예. 지금 그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김 대표 보시기에 좋은 건지 또 만약 해외 주식 투자가 괜찮다면은 예. 어느 쪽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항상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가치주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를 세계적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성장성 있는 이런 회사들 많이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리서치를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내린 결론은 결국은 중국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글로벌한 투자들 또 일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이런 기운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이런 회사 그런 전체적인 국가 분위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성장하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세계나 현대차라든지 이런 어떤 기운을 볼 수 있는 선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글로벌 투자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하지만 그 인덱스, 그러니까 시가총액 아까 말했던 상위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는 중국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한 노력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중국 관련된 인력도 뽑아서 따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도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리서치 대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삼성전자 같은 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걸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게 저희 또 목표이기도 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중국에 좀 관심을 가져라는 말씀인데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 다른 쪽은 어때요? 뭐 브라질도 많이 했고 우리 러시아도 뭐 펀드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마켓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참 이게 아까 시장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헤드라인 리스크를 좀 많이 본대요. 어떤 종목이 헤드라인에 떴을 때 사실은 그 종목이 리스크가 가장 커진 상태가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 펀드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
그리고 2008년도에 중국 펀드에서 수익률이 많이 났다. 뭐 브라질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라고 하면은 많은 각광을 받을 때가 사실 주가가 꼭지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정보가 많을수록 상당히 좀 그 과열 국면이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경우를 봐서 뭐 중국은 근데 지금 약간은 좀 그 열기가 식어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분명히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약간 식어져 있는 부분인데 다른 나라들은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인기가 많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기가 많은 데는 좀 더 관심을 좀 더 줄이고 결국은 좀 더 중국 쪽 이머징 중에서도 뭐 중국 쪽에 좀 더 초점 맞추는 게 맞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분명하게 중국을 또 찝어주셨고요. 이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패턴 같은 거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 패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건 포괄적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퍼스널리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보다 더 넓게는 국민성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냥 뭐 못 참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예.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적 시장을 보는 특성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질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과도 관련이 되는 당연히 부분인 그렇겠죠. 건데요. 우리나라 주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수출 주도형 대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상위 종목을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외부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폭이 상당히 심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점을 찾아서 잘 팔고 저점이 되면 사야 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아버리는 이런 물을 좀 범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들도 좋지만은 조금 더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동서나 태평양이나 계속 소비자한테 독점력을 가져가면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좀 그런 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까 말했던 변동성보다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한 부분을 주가 상승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경기 순환적인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헤드라인에 기업의 어떤 첫 그 뉴스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호황이 계속 예상돼라는 시점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암울함 뭐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그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네. 그런 정도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을 팔고 있던 주식도 팔고 싶어하지 새로운 주식을 사는 사람 없는데 역설적으로 그럴 때가 상당히 기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용기를 내는 그런 투자를 하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대학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우리 김 대표께서 정말 주식을 모르는 사람, 초보자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권고하고 싶은 투자 방법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 예. 학생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처음에 주식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들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일종의 그 뭐라 할까요? 그 권고. 제일 쉬운 방법. 그렇죠. 그거 한번 일러주세요. 저희가 투자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그 근거 목적처럼 여기는 부분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아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퍼도 봐야 되고 PBR도 봐야 되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는데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시가 배당 수익률을 보면 투자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한국쉘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주당 배당금이 2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2만 원 정도다 보니까 주가가 한 12만 원, 13만 원 덕에 지금은 20만 원을 훌쩍 넘어 있습니다. 배당금 그만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채권 넣어놓거나 뭐 내지는 그 예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주식을 사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그 정도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배당을 저희도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배당을 주주들한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른 뭐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어음으로도 줄 수 있고 내지는 준다고 약속할 수도 있는데 배당은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정말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주주들을 나하고 똑같은 파트너를 인정한다. 이런 증거가 바로 배당금이거든요. 그리고 배당금은 수익 전체를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순이익의 일부만을 배당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순이익의 일부만 배당한 것만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금리 이상, 뭐 4% 내지 5%가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라.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계속 유지되는지 좀 지켜보는, 배당금 유지되는지 지켜보는 이런 전략들이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작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막 방송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스스로들이 소문을 만들어서 그거 예. 말하는 것 자체가 또 가격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예. 가치 투자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회사의 내재 가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예. 김 대표께서 언급한다고 해서 그 시장에 영향을 줄 리 없을 거고, 예. 김 대표가 그 일반 투자가들에게 정말 이거는 절대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절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마지막으로 몇 조금만 탁 집어주세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냥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얘기를 드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잘 믿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뭐 IMF도 있고 뭐 내지는 9.11 사태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도 잘해왔던 회사가 앞으로도 잘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동서 같은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닐까. 여전히. 예. 대신에 예전에 누렸던 것처럼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평가가 해소되는 구간을 지났고 지금부터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만큼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 회사는 연간 ROE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 가치 올려가는 폭이 15%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도 또 3%에서 4%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면 이 회사에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오늘 이런 생각이 특정 회사 이름이 한 군데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혹시 이거 우리 방송위원회 걸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데. 예. 자, IT 쪽에 오늘 사실 회사 얘기는 잘 안 나왔어요. 예. 우리 그래도 IT 쪽도 뭐 그럴 만한 회사가 좀 있을까요? 또 어떻죠? 저희는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참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IT 대부분의 제품들이 역설적인 건데 뭐 커피 내지는 콜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하는 거 금액 이상으로 계속 가격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IT는 참 역설적인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제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보통은 다른 그 제품들은 보통 신제품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기술의 발이 예. 빨라서 그런 거죠. 일단. 맞습니다. 근데 그 투자자들은 똑같은 값이면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내지는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내지는 똑같은 제품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코카콜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맛이 똑같거든요. 그런 회사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선호도는 저희 조금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다 IT들을 부르짖는데 예. 조금 쭉 제가 들으면서 보면 IT에 대한 선호도가 그야말로 좀 상대적으로 좀 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이제 좀 더 좋은 쪽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개별 종목을, 그러니까 동서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크고 그래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얘기 하나 드린다면 뭐 예를 들면 한솔케미컬 같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과산화 수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은 장비나 이런 데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확 매출이 늘어났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매출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이런 회사들도 많은데 이런 그 소모성 재료를 쓰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내지는 그 가동하는 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텍스 쪽 어떤 사업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투자가 IT 쪽에서는 안정적이지 않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IT 관련된 산업인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좀 더 IT 쪽은 좀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특정 종목을 김 대표께 제가 좀 여쭤본 거는 사실은 뭐 특정 종목보다도 어떻게 어떤 회사를 어떤 구조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질문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가치 투자의 전도사라고 시장이 평가하는 우리 VIP 투자자분의 김 대표로부터 가치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조그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인터뷰를 접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